오래전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망도 했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압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지 보름도 안 돼 집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죠. 제가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안에서는 어머니께 꼭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부적도 붙이고 아들을 많이 낳은 사람의 옷까지 어머니께 입혔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문제였죠. 이 집안의 운명에는 여자가 더 들어오면 안 된다.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흥할 팔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머니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친할머니는 어머니 몰래 병원을 찾아다니며 아기의 성별을 확인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버티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른 채 출산일을 맞이했고 결국 딸인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아야 할 그 순간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친할머니는 분만실 밖에서 아들이죠? 아들 맞죠? 라며 외쳤고 결국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딸을 낳을 수 있냐? 는 말까지 했죠. 그렇게 보름 만에 아버지는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머니와 저는 단둘이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어머니는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고 삼촌들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키우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저희 사정을 딱하게 여긴 한 부잣집 아주머니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살림 좀 도와주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요. 그렇게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차리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아주머니가 일을 참 잘한다. 그 덕에 다른 집에서도 일을 부탁했고 어머니는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마침내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첫 사업이었죠. 바로 부침개 장사였습니다. 시장 안에 작은 공간을 빌려 기름, 냄새 가득한 부침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열정 덕에 가게에는 늘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 가게에서 일하니까 마음이 참 편하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저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반죽도 배우고 칼질도 익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가게에 작은 조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늘 그랬듯이 시장에 있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구에 다다르자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 앞에 몰려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안쪽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장에 불이 난 거였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엄마가 저 불길 속에 있는 건 아니겠지? 시간이 지나고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후 저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허겁지겁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다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어머니를 안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13살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어야 하는데 도저히 눈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실감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불길은 사그라들었지만 제 세상은 그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야 할까? 그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13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건 어머니를 도우며 배웠던 칼질과 청소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처럼 남의 집에서 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13살짜리 아이를 고용할 집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동네를 떠돌며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옆 동네의 한 부잣집에서 저를 받아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소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내가 한번 해볼래? 집주인 사모님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살려면 뭐라도 해야 했기에 저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뭐든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잣집 식모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정말 컸습니다. 마당이 딸린 2층짜리 저택, 그리고 지하에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 외에도 여러 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요리를 담당하는 아주머니, 저처럼 청소와 빨래를 하는 분들, 마당을 관리하는 분, 그리고 사장님의 운전기사. 저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막내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사모님한테 잘 보여야 해. 사장님보다 사모님 눈치를 더 봐야 한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조언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도련님이랑 말 섞지 마. 사모님이 알면 큰일 나. 이 집에는 저보다 2살 많은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엄청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집에서도 과외 선생님이 몇 명씩 올 정도로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자란 아이였죠. 그런데 도련님과 말만 섞어도 사모님이 크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날 마당을 관리하던 아저씨가 도련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딱 걸렸습니다. 당신이 감히 우리 아들이랑 말을 해? 일하는 사람이면 일만 해. 그 자리에서 호되게 혼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절대로 도련님과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도련님을 피해 다니는 것도 익숙해졌고 사모님 눈치 보는 법도 익혔죠. 그러던 어느 날 빨래를 널러 뒷마당으로 나갔는데 도련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저를 보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너 이름이 명이 맞지? 당황한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웃으며 제게 다가오더니 작은 꽃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 줄게. 저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이 알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제 손에 억지로 꽃을 쥐어주고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안 계셔.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때 저는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련님은 점점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사모님의 눈을 피해 가면서요. 넌 몇 살이야? 내가 너보다 2살 많네. 우리 말 편하게 할까? 저는 필사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지만 자꾸 말을 걸어오니 어쩔 수 없이 몇 번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두툼한 공책 하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명희, 이게 뭐야? 전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공책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일기장이에요. 왜 남의 일기를 보세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 공책은 도련님의 일기장, 그 안에 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불쌍해서 걷어준 애가 감히 우리 아들을 홀렸다고? 너 이러려고 우리 집에 들어왔니? 사모님, 오해예요. 오해! 오해는 무슨?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저는 15살의 나이에 또다시 길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길거리에 내던져진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가진 것이라곤 허름한 보따리 하나, 돈은커녕 끼니 해결할 방법조차 없었어요.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너무 막막해서였겠죠. 그래도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작정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디든 가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부침개 장사를 하시던 시장.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그 희망 하나만을 붙잡고 저는 2년 만에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시장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가게가 있던 자리는 이미 다른 상점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때 봤던 익숙한 얼굴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서성이다가 시장 한쪽에 자리 잡은 정육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 가게 단골 손님 중에 이 정육점 사장님이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육점 안으로 들어서자 고기 써는 소리와 함께 푸근한 인상의 사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뭘 도와줄까? 저를 기억하시나요? 사장님은 잠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이내 크게 눈을 떴습니다. 너 혹시 명이 아니냐? 그제야 저는 북받치는 감정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저희 어머니 부침개 가게 단골이셨잖아요. 저희 어머니 기억하시죠? 사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 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 뒤로 어떻게 살고 있었니?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략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지내니? 그 말에 저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솔직히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걸 눈치챈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거라. 그렇게 저는 정육점 사장님 댁에서 하룻밤을
신세 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댁에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저는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적어둔 몇 개의 전화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전화를 걸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없는 번호입니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하나하나 전화를 걸 때마다 돌아오는 건 끊어진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러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한 개의 번호. 옆에 적힌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여사. 누구일까 싶었지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마지막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곧바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명희입니다. 이성자 씨 딸 명희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너 민성 오빠 딸이니? 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니? 내가 데리러 갈게. 그렇게 저는 전화를 건 지 단 하루 만에 생전 처음으로 고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육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한 중년 여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그녀는 그대로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명이 이게 얼마만이야.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 그저 어색하게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고모는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처음 보는 사람이라 낯설겠지. 내가 태어났을 때 병문안도 갔었는데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겠구나.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아버지 쪽과 인연을 끊었다고 하셨는데 고모는 어째서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걸까? 고모는 차에 태운 뒤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너희 어머니 참 강한 사람이었어. 아버지네 식구들한테 받은 상처가 워낙 커서 내 연락도 다 끊었지만 사실 나는 계속 언니 소식을 듣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혼자 남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네. 내가 알았다면 진작 찼을 텐데. 고모는 내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살자.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요? 그래. 너 이제 어디 갈 곳도 없잖아. 내 조카인데. 당연히 내가 데려가야지. 그렇게 저는 고모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줄은. 고모는 저를 차에 태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지? 이제 걱정 마. 앞으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고모는 도착하자마자 집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방 2개짜리 아담한 빌라였어요. 그리고 거실에는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고모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얘들이 내 사촌 동생들이야. 첫째가 12살, 둘째가 11살이야. 인사 나눠볼래? 두 아이는 저를 신기한 듯 쳐다보더니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고모네 가족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고모부는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어요. 솔직히 걱정도 됐습니다. 고모부는 나를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집에 왔으니까 편하게 지내. 내 방은 따로 없지만 동생들이랑 같이 써도 괜찮겠지? 네, 감사합니다. 고모부도
사촌 동생들도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고모는 저에게 학교에 다시 다닐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 나이면 중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철저하게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넌 이제 공부만 하면 돼. 집안일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고모는 일을 하느라 바쁘고 고모부의 월급만으로 새 아이를 키우는 건 빠듯한 상황. 그래서 몰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밥 짓는 법도 배우고 빨래도 하고 사촌 동생들 숙제도 봐주면서 점점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저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빨리 돈을 벌어야지. 그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는데 집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고모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고 사촌 동생들은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고모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부가 사고를 당했어. 예? 회식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뺑소니였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까지도 멀쩡하게 출근하시던 고모부가 그렇게 고모부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고름을 버티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모부가 돌아가시자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고모는 일하던 마트에서 근무 시간을 늘리셨고 주말에는 공장 쉬다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들만 아니면 이러고까지 살진 않겠지. 고모는 그렇게 말하며 힘겹게 버텼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라도 도와야겠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서빙도 하면서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고모는 그걸 알고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너가 왜 일을 해?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되지? 저도 도울 수 있어요. 고모만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제가 고집을 꺾지 않자 고모도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선생님이 기업체 취업을 추천해 주셨고 저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고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가족을 책임질게요. 고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아, 정말 고맙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 다니며 가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점점 자라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촌 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모가 혼자 포장마차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고모는 술을 거의 드시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모는 혼자 소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고모,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고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말을 하셨습니다. 명아, 나 암이래.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모, 뭐라고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고모는 담담한 척했지만 손에 들린 소주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암 3기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술을 거의 드시지 않던 고모가 혼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힘없이 웃으며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에이, 그렇게 걱정하지 마.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고모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고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다음 날 저는 바로 연차를 내고 고모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3기지만 항암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치료 과정이 힘들겠지만 잘 견뎌내야 합니다. 고모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뭐든 견뎌낼게요. 그런데 문제는 치료비였습니다. 암 치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요?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항암 치료비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고모는 다행히 보험이 하나 있었지만 대장암 치료비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도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당장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고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고모의 수술 날짜는 이미 잡혔고 저는 당장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고모의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할 수 있는 추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력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주말에 할 수 있는 일 없을까요? 돈이 좀 급해서요. 사무소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힘든 일도 할 수 있어? 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남의 한 대형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을 하면 먼저 사무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한 뒤 계단을 쓸고 닦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체력이 바닥나는 일이었지만 오로지 고모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버텼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날도 청소를 하며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인사하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분이 여기 건물주야. 젊고 돈 많기로 유명하지. 건물주라면 엄청나게 부자겠죠.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점점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얼굴 같았어요. 그러다 건물주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명이 맞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그 목소리, 그 눈빛, 어릴 적 제가 일했던 부잣집 도련님. 도련님? 그는 그대로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명희야, 진짜 너 맞구나.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10년 전 저는 그 집에서 일하며 도련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일기장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었죠. 그런데 도련님이 저를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저는 도련님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고모와 함께 살게 된 것, 그리고 지금 고모가 아프셔서 이렇게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것까지. 도련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예? 고모님 병원비 내가 전부 내줄게. 그 말에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하지만 도련님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명희야, 이건 내 마음이야. 그리고 나한테도 빚을 갚을 기회를 줘. 도련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그때 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잖아.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날 저녁 도련님은 고모가 입원한 병원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병원비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도련님이 모든 비용을 결제해 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지만 도련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도련님과의 인연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련님 아니 박준우 오빠와 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거든요. 특히 그 일기장 사건, 사모님께 들켜서 집에서 쫓겨난 기억이 남아 있었기에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모님 건강은 좀 어떠셔? 회사 일은 힘들지 않아? 식사는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그런 걱정이 담긴 연락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단호했습니다. 고마운 사람한테 한 끼 대접도 못하면 너무 서운하지. 그건 예의가 아니야. 결국 저는 그렇게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데려간 곳은 고급 레스토랑도 화려한 음식점도 아니었습니다. 시장, 골목 안 작은 분식집. 여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곳이야. 어릴 때부터 자주 왔거든. 그리고 메뉴는 떡볶이, 순대, 튀김. 너무나도 익숙한 음식들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음식들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빠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가 이런 음식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비싼 데 데려갔으면 어쩔 뻔했어? 그제야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빠는 고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도 걱정하지 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병원비뿐만 아니라 약값, 영양제, 입원 간병비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어요. 그래서 결국 오빠의 도움을 조금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고모가 긴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희야, 나 이제 괜찮대. 고모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거든요. 고모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마. 우리 행복하게 살자. 고모가 건강을 되찾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오빠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그냥 고마워서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만나면 설레고
문자를 기다리게 되고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면 이건 명백한 좋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것. 혹시 나만 이런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빠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 네. 왜요? 돌잔치가 있어서 초대하려고. 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오빠가 결혼을 했었어? 아이까지 있었던 거야? 그동안 그런 얘긴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돌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잔치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돌잔치는 아이, 부모가 주인공인데 오빠는 무대에 서 있지도 않았고 행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 틈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오빠, 이거 누구 돌잔치야? 오빠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 아들 돌잔치. 예? 내 돌잔치 아니야. 나 결혼도 안 했고 여자친구도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나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오빠는 제 표정을 보더니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너 지금 뭐 생각했어? 설마 나 결혼한 줄 알았어? 아, 아니거든요. 그렇게 당황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 오빠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 일부러 너 부른 거야. 예? 여기 혼자 오기 싫어서. 그리고 오빠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 너 좋아해. 명희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예? 진짜 오래전부터 너 좋아했어. 내가 내 앞에서 사라진 후에도 계속 어릴 때 내가 널 좋아하지 않았으면 너 그렇게 쫓겨나지도 않았겠지. 그 생각이 계속 남아서 널 꼭 다시 찾고 싶었어.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왜 10년이 지나도록 날 찾으려 했는지, 왜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렸는지. 그러니까 이거 너무 늦은 고백인가? 아니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로 시작해 볼래?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도련님이 아니라 제게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런데 오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대해줬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는 관계. 나 너무 오래 기다렸어. 명아, 이제 더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빠가 없던 10년 동안 나는 혼자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오빠도 혼자 버텨왔던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오래 만나지 않고 곧장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네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오빠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오빠의 어머니. 너 그거 신경 쓰이고 불안하지? 아니야, 그런데 솔직히 좀 걱정되긴 해. 과거에 나를 내쫓았던 분, 그대처럼 날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지만 오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 엄마 이제 그때랑은 달라. 그렇게 우리는 오빠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솔직히 엄청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오빠의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는 그 사모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잔주름이 늘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희야, 네, 사모님. 내가 살아있어 줘서 정말 다행이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며 변했다는 것을. 사모님은 저를 보고 오래도록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어리석게 점쟁이 말을 믿고 너한테 상처를 준 걸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어. 그 순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모님이 나를 쫓아냈던 그날.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절대로 그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빠, 이게 꿈 아니지? 오빠는 저를 보며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빠의 어머니는 변했지만 오빠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 명희랑 결혼할 겁니다.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오빠의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넌 내가 어디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아냐? 그 말은 너무나도 낯익었습니다. 과거에도 나는 똑같이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아들이랑 어울리냐는 말을 들었었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버지, 명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평생 명희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내가 빚을 졌다고 해서 내가 빚을 져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빠의 어머니는 애타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 명희가 어떤 아이인지 나는 이제 알아. 하지만 오빠의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난 절대 허락 못해. 내가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내 재산도 내 성도 다 포기하고 나가라. 집을 나가라. 오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는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는 내가 있으면 돼. 재산이고 뭐고 난 전혀 신경 안 써. 그게 가능할까? 정말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선택하는 게. 하지만 오빠는 진심이었습니다. 오빠가 등을 돌리려는 순간 오빠의 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 정말 후회 안 하겠냐? 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말에 오빠의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럼 내 뜻대로 해라. 오빠와 저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각오가 돼 있다면 내가 뭐라고 하겠냐? 오빠의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반대를 뚫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오빠, 부모님의 반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오빠의 아버지도 끝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결혼 준비만 하면 되겠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정말 이 결혼이 오빠한테 후회 없는 선택이 될까? 고모는 제 마음을 아는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명희야. 이제 행복해도 돼. 넌 그럴 자격이 있는 아이야.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행복을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 딸이 시집을 가는구나. 아, 고모. 그런 말 하지 마요. 저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많아지는 기분인데요. 사촌 동생들은 저를 번갈아 안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오빠가 생기는 거야? 언니가 먼저 결혼하다니 배 아프다.
결혼식 날 오빠는 신랑 대기실에서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제일 예쁜 거 알지? 오빠, 지금 너무 진부한 거 알아요? 그래도 해 주고 싶었어.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예쁘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연애할 때는 늘 설렜는데 막상 부부가 되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빠의 회사 일. 오빠는 결혼 후 본격적으로 집안 사업을 물려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바빠졌고 저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늦어? 미안해. 명아, 회의가 길어져서 다음 주엔 좀 괜찮을 거야. 그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섭섭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린 건 고모였습니다. 결혼하면 현실이 닥치는 거야. 연애할 때랑 다를 수밖에 없지. 근데 오빠가 너무 바빠요.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고모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다가가 봐. 제가요? 영아, 결혼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야. 서로 맞춰가는 게 부부지. 무조건 상대방이 해주길 기다리면 안 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나도 오빠한테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빠의 회사 근처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오빠가 당황했어요. 명아. 왜 여기 있어? 오빠 기다리려고요.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자 오빠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신경 못 썼지? 미안해. 괜찮아요. 대신 오늘은 꼭 같이 밥 먹어요. 그렇게 저는 오빠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작은 틈을 내어 함께할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자꾸 어지러웠어요. 고모가 물었습니다. 영아, 너 혹시 그렇게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보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고모, 저 임신했어요. 고모는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명이 축하해. 저는 얼른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회사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빠 빨리 보고 싶어서. 그날 밤 오빠를 만난 저는 그에게 살며시 초음파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오빠는 사진을 보고는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결국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야? 응. 그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너무 벅차서, 너무 기뻐서. 시간이 흘러 우리는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중한 가족들을 만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 아이에게 말해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희망은 꼭 남아있는 법이야.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는 평생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나는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